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한 5분 정도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7주차 내용이라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부터 정리할 차례예요. 비과세는 159페이지를 봐주시면 돼요. 이제 교재 예, 예, 자료 보시면 여기에 이제 페이지 수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159페이지 참고로 보시되 이제 거의 이제 그 양도소득세도 이제 다 끝나갈 때 됐어요.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새로 시작을 할 건데 지금 중간에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수업을 저렇게 하는구나,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구나, 또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내가 할 수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냥 괜히 무리하게 내가 오늘 하는 거 오늘 다 외울란다, 오늘 외우다가 시험은 240일 정도 남았는데 240일 뒤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예전에 어떤 그 미국의 대통령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나는 천천히 간다. 단 멈추지는 않는다. 이게 천천히 가되 멈추지만 않으시면 돼요. 이게 그냥 앞으로만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꼬린점은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엄청 빨리 달리면 중간에 쓰러져서 꼬린점 못 가요. 그것만 잘 생각하세요. 자, 이제 제5절에 비과세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비과세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뒤에서부터 그냥 읽으면 돼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누가? 정부가. 정부가 끝. 됐죠? 그럼 정부는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이런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 안 받을란다. 자, 세금 안 받을란다. 그럼 나는 신고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안 받는다. 왜 해요? 정부가 안 받는다 했잖아요. 안 받는다 하는데 우리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비과세인데도 신고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봐. 아니, 정부가 안 받는다니까요. 안 받는데 할 게 없잖아요. 신고할 서류가. 그래서 서류가 없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을 잡을 때 과세 대상물을 이전하고, 자, 이전. 자, 그럼 과세 대상물을 누군가에게 넘겼어. 자, 과세 대상물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넘기고 그에 따른 대가를 유상으로 받으며, 자, 이제 여기까지 일하셔야 돼요. 주고 받으면, 내가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넘겨주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받으면 이걸 뭐라고 칭하냐면, 이걸, 그렇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이 양도라는 단어를 알아야지, 양도라는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발을 내딛어야 그 다음 발을 내디딜 수 있어요. 앞발 안 딛고 안 되네,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 양도라는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돼. 자, 그럼 다시 내가 뭔가를 주고 상대방한테 받게 되면 이걸 양도, 이걸 양도라고 그래요. 그럼 양도란 단어 알았어. 이제 양도란 단어를 알았으면 그 다음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넘겨주고, 내 물건 넘겨주고 대가를 받았으니까 이걸 양도라겠네요. 거기서 여기서 발생한 소득을, 이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무슨 소득 그런가요? 그래요. 그게 양도소득이에요. 그게 양도소득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 한 단계 더 들어가. 이제 그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이 있어도 이 양도소득세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걸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를 건너뛰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한 세 발을 가야 되는데 바로 세 발을 껑충 뛰어봐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단계가 생략되면 가다가 쓰러져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다시요.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것을 양도. 양도라는데 양도 중에서도 세금 물리는 것은 과세, 안 물리는 것은 비과세. 그러면 세금 물리는 게 많겠는가요? 안 물리는 게 많겠는가요? 당연하죠. 물리는 게 많아요. 그럼 안 물리는 건 어떤 거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양도는 전부 뭘로 봐야 되는가? 과세. 그럼 시험 문제는 과세를 내겠는가? 비과세를 내겠는가? 그렇죠.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가서 어디가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과세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과세 내용만 보고 비과세 아닌 건 다 과세로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됐죠, 이제. 이제 비과세로 되는 것은, 그럼 이제 비과세라는 건 양도란 야인가 양도가 아니란 야인가? 그렇죠.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다 보니까 비과세도 양도라는 걸 이렇게 알았어요. 그럼 혹시 문제에서 파산선고 처분으로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것은 요건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그렇죠, 양도다. 이걸 시험에 내면 전부 다 양도 아니라고 그래요. 왜 아니라고 그래요? 비과세니까요. 비과세니까 양도 아니죠, 이렇게 말해버려요. 비과세도 양도 중에서 비과세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파산선고라는 게 언제 파산선고할 것인가? 뭐가 많으면 파산 신청하든가? 빚 많으면. 그렇죠. 내가 갚을 능력은 안 되고 빚이 많으면 내 재산을 파산 신청해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파산 신청을 법원에 파산 신청하면 내 재산을 이 사람이 파산 신청하면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자기 재산을 전부 넘겨. 다 넘기고, 그럼 법원은 그 물건을 누군가에게 공짜로 나눠주는가요? 돈 받고 파는가요? 자, 됐죠, 이제? 그럼 법원이 넘겨주고 돈을 받았으니까 뭘로 본다? 양도. 그런데 양도를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를 봤더니 파산 신청한 사람은 이미 자기 재산이 남아있는가? 하나도 없는가? 하나도 없으니까 정부 공무원이 아무리 가서 세금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정부는 세금을 받는다, 포기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암기 안 해도 그냥 풀 수 있네요. 그런데 이걸 막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거기 첫 번째 양가라 1번 한번 봐보세요. 자, 1번. 양가라 1번에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처분 동그라미 치세요. 처음 하신 분들은 꼭 그 처분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처분은 내가 팔았다는 야인가, 내 대신 법원이 팔았다는 야인가? 법원이. 자, 이제 해결했죠, 여기까지. 법원이 팔고 대가는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럼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경매 물건 나오면 법원에 가서 막 가져오든가요? 돈 주고 사오든가요? 돈 주고 사죠. 그럼 법원도 돈 주고 팔았으니까 넘겨주고 대가 받았으니까 뭘로 본다? 양도. 자, 그럼 이 처분 위에다가 양도하고 이렇게 쓰셔야 돼. 여기 양도예요. 여기까지 양도라는 단어까지 알았어요. 그럼 양도인데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이 소득은 법원이 발생한 소득인가요? 파산 신청한 사람이 발생한 소득인가? 법원 아니에요. 법원이 자기 거 파는 게 아니라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대신 팔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 팔아줬으니까 법원이 양도자의 물건을 대신 팔아줬으니까 여기서 소득은 누가 소득을 얻었다는 얘기인가? 양도자. 그런데 이 양도자는 이미 파산 신청했으니까 가진 게 없다. 가진 게 없으니까 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정부가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리는 걸 세 글자로 줄여보세요. 그렇죠. 이제 비과세란 말이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시험 볼 때 이게 소득이 비과세지 처분이 비과세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 처분 자체는 뭘로 보는데? 양도로 보는데 거기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예요.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비과세를 물어보면 파산 신청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예요. 양도라는 걸 물어보면 파산 신청한 사람의 부동산이 처분되는 것은 양도예요.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양도하고 소득하고 처분하고 소득하고 따로따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은 해결했어요. 이제 양가로 2번 가보죠. 농지를 서로 교환했어. 자, 교환에다만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교환이라는 게 뭔가요? 바꾸는 거. 자, 그런데 내 농지를 주고, 제가 농지를 가지고 있어. 내 농지를 주고 상대방한테 뭔가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럼 주고 받았으니까 뭘로 본다? 자,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이 교환에다가 양도라고 쓰세요. 자, 교환은 양도예요. 농지를 서로 막 교환하는 것은 양도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 왜 교환했어요? 농지를 왜 교환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김포에 살고 있는데, 농지가, 경기도 안성에가 제 농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포에서 안성까지 농사지로 왔다 갔다 하려면 하루에 막 2시간씩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에이, 그 1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럼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너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안성에 사는 분이 김포에 땅을 가진 농지가 있네? 그래서 우연히 김포에 있는 땅 주인한테 어디 살아요? 그랬더니 저 안성에 살아요. 나는 김포 사는데 안성에 제가 농지가 있는데 서로 농지를 바꿀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좋아요, 좋아. 자, 뭐 하기 위해서 바꾸는가? 뭐 하기 편하게, 농사 짓기 편하도록.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면 경작의 필요. 자,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요. 경작상 필요라는 이야기는 서로 농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농사 짓기가 불편해서 내가 그 농지를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농지를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그럼 맞바꾸는 자체는 뭘로 보는가요? 양도.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내 등기에서 상대방 등기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양도. 그런데 정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서로 교환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그때 가서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조건 농지를 교환한다고 해서 비과세란 이야기인가요? 아니란 이야기인가요? 아니란 이야기예요. 농지를 무조건 교환한다고 해서 비과세 주는 게 아니라 대신에 교환을 했더라도 요건에 맞으면 그때 가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바꿨으니까 뭐 하기 위해서 농지를 바꿨다겠는가? 농사 지으려고. 자, 그러면 내가 농지를 바꿔놓고 농사를 지어줘야 되는가 안 지어줘야 되는가? 지어야죠. 농사 짓기 편하기 위해서 바꿨으니까. 그러면 이제 무조건 이제 뭔가를 바꿀 때는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바꿀 때는 반드시 연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경작을 내가 새로 바꾼 농지에서 그 근처에서 살면서 3년간 농사를 지어야 돼. 자, 3년에다 동그라미 딱 치세요. 이제 경작이란 말이 나오면 순간 무조건 우리는 내가 농사를 지으려면 몇 년은 지어봐야 된다는 얘기인가? 3년 이상은 그 지역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으셔야 돼.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이제 김포 이제 다른 분이 김포에 가지고 있는 농지하고 내가 의지에 가지고 있는 농지를 서로 맞바꿨어. 그런데 김포가 갑자기 내 농지가 정부 정책 사업으로 해서 내 농지가 수용이 돼버렸네. 그런데 우리는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경작하면 몇 년 경작해줘라 그랬는가? 3년. 됐죠? 3년 경작해줘라 그랬는데 2년 경작을 했어. 아직 3년 경작을 안 했는데 내 농지가 정부에게 수용이 돼버리면 그때는 정부에게 수용이 돼버리면 3년 경작으로 봐준다? 안 봐준다? 왜? 그죠? 정부가 가져갔으니까. 나는 농사 짓고 싶은데 정부가 수용해 갔으니까. 만약에 안 봐준다 하면 나는 경작 몇 년 한 다음에 너한테 넘길 테니까 기다리라 그러겠는가? 3년.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3년 경작을 안 했더라도 정부가 수용을 했을 때는 3년 경작으로 인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3년은 3년 이내에 수용이 되더라도 3년으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한 번 딱 그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국가하고 관계된 게 나오면 요건을 충족 안 해도 비과세 해줘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어, 이제. 그럼 이제 비과세 요건은 뭐냐면 내가 주는 농지가 있고 내가 가져오는 농지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내 농지는 10억이야. 내 농지는 10억짜리 농지야. 그리고 상대방 농지는 9억짜리 농지야. 그럼 금액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금액이 달랐을 때는 어떻게 비과세하는지 이제 요 요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금액이 다르면 큰 금액에서 적은 금액을 빼겠는가요? 적은 금액에서 큰 걸 빼겠는가? 당연히 숫자 뺄 때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겠죠. 자, 됐죠? 큰 가격에서 적은 가격을 빼. 여기는 신경 쓰면 안 돼요. 큰 쪽에서 적은 쪽을 빼. 그럼 그 차액이, 그러면 10억짜리와 9억짜리니까 차액이 얼마나 하는가? 1억. 자, 1억이, 요 차이 1억이, 이 차이 1억이 지금 이제 말하는 이것보다는 작아야 돼.
자, 이 차이가 발생한 이 1억이 지금 이제 말하는 여기하고 이 비율보다 이게 작아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작아냐면, 자, 이제 여기를 잘 보셔야 돼. 자, 차액이 큰 편에 이랬는가요? 작은 편에 그랬는가요? 큰 편. 자, 큰 편은 방금 큰 편이 얼마나 하겠는가? 10억. 작은 편은 9억. 둘이 차액은 1억. 자, 그러면 큰 편이 얼마? 10억. 10억에 몇 분의 1? 자, 그러면 10억에 4분의 1인데 요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인가요? 오른쪽이 크다는 이야기인가? 왼쪽이 크다는 이야기인가? 오른쪽. 그럼 여기가 이 차액이 큰 편에 4분의 1 이하가 되면, 자, 이 차이가 작아야 돼. 그럼 10억에 2분의 1 해보세요. 10억에 2분의 1은 4분의 1이면 얼마인가요? 2억 5천. 그럼 차이는 1억. 1억이 2억 5천보다 크다, 작다? 작다. 그럼 이 경우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봐요.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가셔야 돼요. 처음에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3월 달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하긴 해요? 똑같이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천천히 가세요. 기존에 1월달, 2월달에 이걸 공부했다 해서 이걸 100%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알고 있어도 시험은 똑같은 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만 내가 기억하면 돼.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은 너무 불안하니까 제가요 1, 2월달 동영상을 며칠 만에 다 들어야 돼요. 그걸 왜 들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씩 따라오면 돼요. 그럼 여기서 시작했으면 시작을 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시작해서 계속 삥 돌리세요. 너무 무리하게 앞에 가지 마시고, 앞에 가다 보면 이제 실수하니까,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교환을 할 때는, 농지를 교환할 때는 무조건 비과세다.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단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바꿨을 때는 몇 년 농사 지어야 된다. 3년.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큰 쪽에서 적은 쪽을 뺀 금액이 큰 쪽에 얼마가 안 되면 비과세 해준다. 4분의 1 이하. 자, 그럼 이제 2년 전 시험 어떻게 나왔냐면 큰 편에 4분의 1을 초과해야 비과세다. 틀렸죠? 초과가 아니라 4분의 1 이하. 그러면 그 차이가 더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야만 비과세 해주는 거지. 크면 안 돼.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자, 이제 칠판만 보세요. A 농지 가격은 5억이요. B 농지 가격은 얼마인지 몰라. 자, 그럼 누가 더 큰가요? 몰라. 모르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어. 풀 수가 없죠. 그래서 단서에다가 이제 어디가 더 큰가를 알려줘야 돼. A 농지 가격은 B 농지 가격보다 크면, 그러면 A가 크다겠네. 그럼 A가 크니까 A가 얼마라는 얘기인가? 5억. 자, 5억에서 Y를 빼. 큰 쪽에 적은 걸 빼. 이건 문제가 안 돼. 그럼 이 중에서 큰 쪽이 얼마? 5억. 5억 곱하기 4분의 1이면 그때는 얼른 모르면 계산기를 딱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계산기 쓸 수 있으니까, 계산기 찬스가 있으니까 5억 나누기, 여기서 5억 나누기 4.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1억 2,500. 자, 1억 2,500짜리 몇 번에 있는가요? 1번밖에 없잖아요. 그럼 답이 1번이잖아요. 이렇게 쉬운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라 어려워요. 못 풀겠어요. 숫자만 딱 보는 순간, 딱 문제 보는 순간 입에서는 어려워요. 풀지도 않고. 이 말을 여기서 이 비과세 요건을 생각을 않고 무작정 어렵다게 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을 정확히 알면 큰 쪽에서 적은 쪽을 빼고 큰 편에 얼마가 안 되면 비과세다. 4분의 1. 해결했잖아요. 그럼 4분의 1. 여기 큰 쪽이니까 여기에 4분의 1을 계산해 보니까 1억 2천원. 됐네? 그거 끝났잖아요. 그럼 1번이 답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양가로 2번까지 해결했어요. 그럼 양가로 3번 가보죠. 이제 3번. 양가로 3번은 뭐냐면 1세대가, 자, 이제 동그라미 1번.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을 보유하고,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을 보유하고, 그러면 1년, 2년 이상을 보유한 집을 팔아먹었어. 2년 이상을 보유한 집을 팔았으니까 이건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다. 내 집 팔고, 내 집 팔면 그냥 지나간 사람한테 가지세요 하고 줘버린 거야? 돈 받고 파는 거야? 돈 받고 팔잖아요. 돈 받고 파니까 뭐라고 하고? 양도. 해결했죠. 양도는 양도인데 여기서도
1세대가 우리 가족이 집 한 채를 2년 이상만 보유하다 팔면 정부는 세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을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이 집을 양도했을 때는 원칙은 비과세입니다. 자, 원칙은 비과세입니다. 그럼 원칙이 비과세란 이야기는 비과세가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인가, 없다는 얘기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비과세, 1세대 1주택 2년을 보유하면 비과세라는 걸 많이 물어보겠는가요? 아닌 걸 물어보겠는가요? 아닌 거. 과세로 돌아가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과세로 돌아가는 걸 물어봤어. 그럼 이제 왼쪽 날개 제일 위로 가보세요. 자, 왼쪽 날개 쪽 제일 위에 보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 시도.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은 세금을 물리는데 안 물리는데 예외적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년 1번, 2번, 3번은 매년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와. 매년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자, 3년 전에는 1번이 나왔어. 2년 전에는 2번이 나왔어. 작년에는 3번이 나왔어. 그럼 올해는 다시 몇 번으로 올라가는가? 1번. 계속 이런 거예요. 왜? 출제위원들은 작년에 냈던 걸 똑같은 걸 내겠는가? 유사한 걸 내겠는가? 유사한 거. 똑같은 건 안 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가락이 5개가 있으면 이번에 2번을 냈어. 2번을 냈으면 앞으로 가겠는가? 뒤로 가겠는가? 뒤쪽으로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 왜? 시계는 오른쪽으로 돈다? 왼쪽으로 돈다? 시계가 왼쪽으로 도는 거야?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위에서 나오면 밑으로 내려가요. 언제나 위에서 밑으로 내렸다 끝나면은 다시 위로. 이렇게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그 주택의 가격이 얼마가 넘는다 하면 세금을 물리냐면 12억이에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 이제.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봐요. 제가 서울에 가지고 있는 집이 지금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자, 이제 머릿속에 예를 딱 생각하셔야 돼요.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우리 가족이 이것 말고 집을 가진 게 없어. 1세대가 1주택을 내가 이 집을 10년을 보유했어. 10년을 보유하고 오늘 10억에 팔아먹었네. 그럼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런데 옛날에 살 때는 1억 주고 샀어. 너무 오래전에 1억 주고 사가지고 이번에 10억에 팔아서 양도 차익이 9억이 나도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12억이 넘지 않은 집은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나도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자, 이걸 우리 중개사님들이 상담을 하셔야 돼, 이제. 그런데 12억이 넘어버린 집이라면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착각하면 안 돼. 12억이 넘는 집이면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물린다? 초과분만 물린다? 그렇죠. 그걸 생각을, 왜? 12억까지는 세금을 안 물린다 했으니까 초과가 되면, 자, 여기서 초과가 되면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고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을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등식으로 세울 줄 알아야 돼. 자, 이제 12억 초과분을 등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걸 등식을 못 세워가지고 계산 문제를 못 풀어. 자, 그러면 12억 초과분이라는 것은 전체 양도 가액 중에서 12억 초과가 되려면 양도 가액에서 얼마만 빼버리면 12억 초과가 나오는가? 그렇죠. 12억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번에 우리 집을 제가 옛날에 10억 주고 사가지고 이번에 20억에 팔았어. 그런데 1세대 1주택이고 보유기가 2년 넘었어. 그러면 20억에 팔았을 때는 얼마만큼만, 비율이 어느 정도만 과세란 얘기인가? 8억 아니고. 그렇죠. 아셨네. 20분의 8. 20분의 8만 과세란 이야기예요. 전체 세금을 물리는 양도 차익이 나와도, 예를 들어 양도 차익이 10억이 나왔더라도 그 10억 중에 얼마만 과세란 이야기인가? 20분의 8만 과세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20분의 12는 비과세. 12억까지는 비과세니까. 그러면 20억 중에 12억은 비과세니까 20분의 12는 비과세, 20분의 8은 과세예요. 아무리 많이 차이가 나도 전체 세금을 물려라, 초과분만 물려라.
조가분만 물려라. 그걸 이제 올해 시험 문제 낼 차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12억을 초과하는데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내 집을 이미 팔아버렸는가 안 팔았는가? 팔았죠. 팔았으니까 실제 양도 금액이 얼마인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실지 가격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정부 고시가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실지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실지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해야만 실거래가로 12억을 초과해야만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실지 양도가액이 12억 초과라고 낸 게 아니라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이렇게 내요. 그러면 기준시가는 정부에서 정해준 금액이고 실제 내가 거래한 금액은 실지 양도가격이고 그러면 실거래가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라. 기준시가로 판단해라. 실거래가로 판단해라. 자, 여기까지 이제 잡았어. 자, 두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등기 안 하고 팔면 이 사람에게는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미등기 상태로 양도해도 과세가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등기 상태로 양도했을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보유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전체 과세를 시켜버린 거예요. 자, 미등기로 팔면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아.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미등기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요걸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만약에 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그럼 나는 얼마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요? 12억. 자, 그럼 제가 이번에 집을 10억에 팔았어. 제가 이제 이번에 10억에 팔았으면 나는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했으면 나는 무조건 비과세예요. 나는 비과세니까 그 계약서에 10억이라고 쓰지 않고 11억이라고 써도 나는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다. 왜 12억 안 넘었으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 하냐면 당신은 나한테 10억에 팔아서 비과세니까 그냥 계약서에다가 11억으로 써주라. 1억만 더 높게 써주라. 그럼 나는 나중에 사는 사람은 나중에 취득 가격을 10억으로 인정한다? 11억으로 하겠다. 11억. 그럼 그 사람도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겠다? 조금 내겠다? 조금 내려고 이렇게 허위계약서를 써달라고 그래. 자, 그럼 이제 허위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허위표시 금액과 세금을 계산해. 정상적으로 거래했을 때 세금을 계산하고 허위로 금액을 쓴 금액이 얼마인가를 비교해서 둘 중에 뭐한 금액을 그랬는가? 적은 금액을 비과세 못 받게. 둘 중에 적은 걸 비과세. 그런데 시험 볼 때 여기를 큰 것을 이렇게 나와. 이미 작년에 내버렸어. 이미 작년에 출제해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실제 거래 금액은 얼마인데? 5억인데 계약서에는 8억. 그럼 나쁜지 허위로 얼마를 썼는가요? 얼마? 허위 표시를 얼마? 3억. 허위로 표시한 게 3억이요. 자,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 그런데 5억으로 정상적으로 거래해봤더니 세금은 얼마? 1억. 그러면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정상적으로 5억으로 했더라면 1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비과세니까 안 내도 되죠. 그런데 거짓말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 받을 금액은 1억인데 세금 1억하고 허위표시 금액 둘 중에 큰 걸 빼라? 적은 걸 빼라? 적은 거. 자, 적은 금액이 얼마? 1억. 비과세 받을 돈 1억에서 1억을 빼버리니까 비과세 받을 돈은 얼마다? 0. 빵. 비과세 한 푼도 못 받네. 비과세 한 푼도 못 받고 고스란히 세금 얼마 내게 생겼는가? 1억. 1억 세금 내게 생겼잖아요. 비과세 받을 돈이 이 중에서 비과세 받을 돈이 없다고 했으니까 세금 1억을 고스란히 내야 되고 허위로 나쁜 짓 하다 걸렸으니까 나쁜 짓 하다 걸리면 가산세 몇 프로 물린다? 거짓말하다 걸리면 죽여버린다. 40% 사형시켜버린다. 40%. 그럼 1억에 40%면 4천. 그래서 세금 1억 플러스 4천 못해서 1억 4천을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세금으로 물려버린 거예요. 무지막지하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양도하신 분이 허위계약서를 쓰다가 걸리면 내 비과세를 박탈당해버릴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 그 다음에 중간에 공인중개사님이 이렇게 허위계약서를 쓰자고 조장했을 때는 잘못하면 3년 뒤에 학원 다시 오셔야 돼. 중개사법에서 3년 뒤에 다시 오는 이유는 뭔가요?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자, 제가 이제 오늘 수업 끝날 때쯤 해서 전번 주 일요일 날 공인회계사 시험 보는 걸 분석해 가지고 제가 말해드린다 했어요. 그 말을 기존 중개사에게 이야기했더니 나쁜 짓 절대 안 해야 되겠네요. 절대로 나쁜 짓 않고 정상적인 거래하고 계약, 우리 중개사 자격 취소 안 당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 끝날 때쯤 되면 아실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문제 유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딱 듣는 순간, 야, 다시 중개사 공부를 시작한다 하면 나 진짜 힘들겠구나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끝내셔야 되니까. 무조건 공부는 그에 시작을 했으면 그에 무조건 끝내버리셔야 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버릴지 모르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잡아볼게요.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허위 금액, 허위로 표시한 금액하고 세금을 계산해서 비교해 봤을 때 둘 중에 큰 것을 빼버린다, 적은 걸 빼버린다. 적은 거 뺀다. 자, 그건 이미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제 요게 과거 시험 문제 칠판만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실제 거래 금액은 3억이요. 근데 계약서에 표시한 금액은 3억 5천이에요. 그럼 거짓말한 돈이 얼마인가요? 5천. 근데 사실 3억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3천이에요. 자, 문제에서요. 뺄 금액 물어봤죠. 뺄 때는 둘 중에 큰 걸 뺀다, 적은 걸 뺀다. 그럼 얼마 뺀다? 처음 하신 분이 답을 맞춰버리면 어떡해요? 3천 맞았어요. 맞았다니까요. 이게 시험이에요. 과거에 이게 시험이 한 번 딱 나왔는데 그때부터 9년 뒤에 이걸 문장으로 해서 작년에 다시 시험에 나왔어요. 과거에 한 번 시험에 나왔던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나와 이거는. 나올 일이 없죠. 너무 쉬우니까. 자, 이제 양가로 4번 이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자, 양가로 5번. 이제 5번으로 가보죠. 160페이지 양가로 5번을 보세요. 지적 재조사라는 것은 뭐냐면 땅을,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시 측량하는 거예요. 다시 재측량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요즘 다시 측량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측량을 하다 보면 옛날 측량한 것이 제대로, 면적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가, 잘못되어 있는 게 맞는가요? 누가 측량을 했는데? 정부가 측량을 해서 잘못된 걸 이번에 다시 되잡는다는 이야기예요. 지적 재조사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지급받은 조정금. 그러면 내 땅의 면적이,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됐네. 면적이 감소되면 땅 주인이 좋아하겠는가, 싫어하겠는가? 당연히 싫어하죠. 아니, 지금까지 정부 니들이 이거 내 땅이라 해놓고 이제 측량해서 내 땅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한 50년 동안 내 땅이라고 알고 생활하고 내가 돈 다 세금 냈는데 지금 뭔 소리 하냐고. 이래. 달라들어. 근데 그걸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모 시청에 가서 제가 달라들었어요. 장이라는 땅이 이렇게 적어져 가지고. 아니, 측량을 우리가 했냐. 정부 니들이 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측량해놓고 이번에 와서 너희들이 또 측량해서 이 면적이 바뀌었다면 우리가 정부를 어떻게 믿냐. 아니, 너희들 믿고 지금까지 이거 내 땅이라고, 우리 땅이라고 하고 내가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이걸 이 땅이 다른 사람 거니까 주라고 하면 내가 주겠냐고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사장님 요거 그 측량을 해서 이게 남의 거라고 인정. 아니,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측량해서 내가 이거 도면 만들었냐고. 니들이 만든 거 아니냐고. 너희들이 만든 도면을 왜 인지해서 또 그 잘못됐다고 하냐. 아니, 그 예전에는 측량을 할 때요, 그 당시 때 측량은 동경을 기점으로 해서 측량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독도를 기준으로 측량하니까 측량점이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이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그건 측량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건데 이제 와서 달라가면 내가 주겠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조용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상대방하고 조정을 하면 안 될까요? 자, 이제 나온 게 이제 지금 뭐 나왔는가요? 조정을 하는 거야. 나 못하겠다. 나는 이 땅이 그대로 내 땅이고 싶다. 나는 이 땅이 그대로 내 땅이니까 조정을 하려면 정부 너희들이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해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번 방향을 한번 찾아보고 뭐 하자고 해가지고 한참 뒤에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 국가 소유 땅이 옆에 하나 있으니까 그 땅으로 보상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땅을, 그 사람을 다른 사람 주고 지금 있는 땅을 그대로 인정을 받게끔 측량점을 다시 도면을 그려주더라고요. 그럼 좋다. 오케이. 이러면 아무 문제 안 되니까 오케이 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게 이거예요.
어. 내가 지급받아 내 면적이 줄어들었을 때는 나는 뭔가를 받아야 된가요? 나는 내놔야 된가? 받아야죠. 그럼 이건 누가 잘못해서 이 조정금을 내가 받았는가? 정부가 잘못해서 조정금이 나간 거 내가 받은 것 같고 정부가 나한테 세금 물리면 내가 좋아하겠는가 싫어하겠는가? 싫어해. 그래서 정부는 이 조정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요게 2년 전 기출문제. 그럼 이미 다 시험에 나와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미 다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제 크게 생각해봐요. 자, 넘겨주고 대가를 받으면 뭐라고 하는데? 양도라 하는데 그 중에 다시 지적 재측량을 해가지고 다시 측량해서 내 면적이 줄어들고 보상금을 받았어. 그럼 나는 이 땅을 상대방한테 팔아먹었는가? 파는 건 아닌가요? 파는 건 아니죠. 파는 거 아니라 조정금으로 받은 그 금액은 세금을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린다. 자, 끝났어. 이제 비과세 이해가 다 됐어.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는 이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예요. 자, 1세대 1주택. 그럼 그 중에 세대 요건, 세대. 가족관계를 먼저 따져. 그럼 여기서 세대를 제일 먼저 생각할 때 세대는 지금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을 머릿속에서 얼른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이 주민등록상 살고 있는 가족이 아니라 실제 우리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실제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는 그 가족들이 누군가를 머릿속에 딱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면 우리 가족에 내 옆에 누가 있는가요? 자, 배우자 있겠죠. 자, 내가 양도한 사람이에요. 내가 양도한 사람이면 내 옆에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 그러면 나와 배우자는 떨어질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지금 말 안 하신 분들은 떨어질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결혼한 사람이라면 나와 배우자는 떨어진다 못 떨어진다?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법에서도 또는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밋이라고 쓰는 거예요. 나와 배우자는 밋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양도를 했더라도 가족관계는 나와 배우자는 한 사람 취급한다 따로 취급한다? 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배우자 위에다가 이렇게 맘대로 안 쓰는 분 한번 써보세요. 배우자라고 해서 배우자 위에다 하나 써보세요. 배우자는 언제나 동일 세대하고 이렇게 쓰세요. 배우자는 언제나 동일 세대다. 그러면 배우자는 언제나 동일 세대다.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나오냐면 오른쪽 날개를 보세요. 자, 오른쪽 날개 보시면 거기 제일 위에 1, 2, 3, 3개가 있을 거예요. 자, 3개. 이제 칠판에서 먼저 정리하고 책의 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나와 배우자가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했어. 부부는 따로따로 살고 있으면 각각의 세대다, 동일 세대다? 그래, 동일 세대. 자,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을 달리해서 살고 있으면 각각 1세대예요? 그럼 그 질문은 틀렸어요. 부부는 따로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살고 있고 제 배우자가 김포에 살고 있다. 주소를 따로따로 해서 세대를 달리했더라도 우리는 1세대로 본다? 각각의 세대로 본다? 1세대로 본다. 그럼 그 말은 서울에 제가 세대를 구성해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김포에 세대를 구성해서 집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 2주택이다. 1세대 2주택이니까 그 중에 하나 팔면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됐잖아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달랑 공부하시면 안 돼.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해서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팔았을 때는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럼 아니요. 1세대 2주택으로 보니까 세금은 나와요.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배우자가 이제 열받아서 별거하고 있어. 별거하고 있으면 배우자다, 남이다? 별거하고 있으면 배우자인가 남인가요? 그래도 배우자잖아요. 아직은 배우자예요. 배우자니까 별거해도 동일 세대다, 각각의 세대다? 그렇죠. 동일 세대다. 그럼 문제에서 나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간에 나도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고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1세대 2주택. 2주택이니까 그중에 먼저 파는 집은 세금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그럼 별거하고 있는 중에 누가 먼저 파는가를 봐야 되는가, 팔아야 되는가? 버틸 때까지 버텨야 되는가? 버틸 때까지 버티셔야 돼. 먼저 파는 사람이 과세고 나중에 파는 사람이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부부가 이혼해버렸어요. 자, 이혼했으니까 이제는 배우자다 남이다. 남 오하네. 그러면 나와 이혼했으니까 부부간에 이혼했으니까 이제는 별도의 세대다. 그럼 이제 여기는 각각의 세대를 볼게요. 이렇게 이혼했으니까 이제 남이니까 각각의 세대예요. 그런데 이혼 도장을 빵 찍어 놓고 같이 살고 있으면 이거는 남이다 배우자다. 이혼 도장 찍었다니까요. 이혼 도장을 찍어 놓고 살고 있으면 배우자로 본다 남남으로 본다.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아니 왜 이혼 도장을 찍어 놓고 같이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배우자다 남남이다. 참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건 법률로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규정해서 세법에서는 이혼 도장 찍어 놓고 같이 살고 있어도 세금을 피하려고 거짓으로 허위 이혼한 걸로 간주해서 배우자 동일 세대로 간주해버린 거예요. 배우자로 봐버린 거예요. 민법에서는 남남이지만 세법에서는 동일 세대, 동일한 배우자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이 경우는 동일 세대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짜로 이혼도장 찍어놓고 살고 있다 걸리면은 그냥 배우자로 봐서 세금 물려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안 걸리려면 방법은 이혼도장 찍었으면 같이 살고 있어야 되는가 헤어져 버려야 되는가? 그 틈에 헤어져야죠. 그렇죠. 그냥은 못 헤어지니까 세금 관계 때문에 헤어진다 해놓고 얼른 그냥 도장 찍고 우리 그냥 같이 살자. 아니 내가 찍어놓고는 이제 찍었는데 누가 왜 살아? 내가 헤어져야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돼. 근데 시험은 여기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번을 보세요. 자, 3번. 법률상 이혼. 거기가 먼저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끝에 생계를 같이 여기까지만. 법률상 이혼해놓고 생계를 같이 하면은 이 사람은 동일 세대 끝에 같은 세대로 본다 이렇게. 그럼 이혼했다고 본다는 얘기인가 안 했다고 본다는 얘기인가? 안 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도 거짓말 많이 하니까 법으로 만든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저희도 이제 학원에서 이런 거 설명하면 쉬는 시간에 조용히 와. 선생님 제가요 이런 케이스인데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기는요? 저한테 말했으니까 저한테 10년간 꺾인 거죠. 10년 안에 제가 불어버리면 세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비밀은 10년은 지켜드릴게요. 그래요. 중개사님이 그걸 알았을 때는 우리는 비밀 준수 업무가 있으니까 어디 가서 발설해야 된가요? 지켜줘야 된가? 지켜줘야 돼요. 절대 중개사님은 그걸 들었을 때 국세청에 투서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분의 비밀 준수 업무가 있어요. 중개사님들은. 그래서 들었더라도 못 들은 척하고 그게 아니 못 들었으니까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이러셔야지. 누구한테 가서 누구 엄마는요 이혼해놓고 같이 살고 있대요 막 이렇게 했다가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세금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중개사님 되시면 비밀은 꼭 지켜주시라는 거. 자 이제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자 이제 부부간에 해결했어. 그럼 내가 결혼했으면 내 배우자는 떨어져 있으면 남남으로 본다? 동일 세대로 본다. 동일 세대. 이혼해놓고 같이 살아도 동일 세대. 여기까지 다 됐죠? 그럼 이제 배우자 말고 결혼했으면 그 다음에 누가 있는가? 자녀를 직계 비속 밑에 비속. 그 다음에 위에 존속. 결혼했으면 우리만 사는가요? 부모를 모실 수도 있는가요? 모실 수 있죠. 부모는 직계 존속. 그럼 이제 배우자 말고 직계 존비속이 있을 거예요. 자, 직계 존비속이 있겠죠. 그럼 직계 존비속 있고 그 다음에 또 결혼해가지고 형제 자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거 없는가? 있어요. 결혼하면 제일 먼저 누구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나요? 처남 처제들하고 살 수도 있어. 같이 시동생은 살기 조금 힘들어. 그런데 처남하고 처제는 그래도 살아도 큰 문제가 안 돼. 부딪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시자는 부딪혀. 예, 많이 경험해봐서 아실 거예요. 저희 집도 경험해봐서 아니까. 이게 부딪히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했으면 형제 자매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제 자매까지도 세대 구성원에 들어가.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저희 집에 처남하고 같이 산다. 그럼 나도 집이 있고 처남도 집이 있으면 같은 세대니까 우리는 1세대 1주택이다 2주택이다 2주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지는 않아요. 그럼 뭘 내냐면 이제 여기서 시험에 내는 건 여기요. 일시 퇴거한 사람. 자, 우리 집에 이런 가족들이 엄청 많아. 이렇게 가족이 많이 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집을 팔려고 하니까 다른 집이 있는 사람이 잠깐 주소를 이렇게 빼버렸어. 우리 집에 있다가 발을 잠깐 빼내고 내가 집 팔 동안만 잠깐 주소를 옮겨놓으면 정부는 그거 봐준다, 안 봐준다? 봐주겠는가, 안 봐주겠는가? 안 봐줘요. 어떻게든지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비과세 해줄 생각이다, 안 해줄 생각이다. 그렇죠. 언제나 문제를 풀 때는 안 해줄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답이 그냥 딱 맞아요. 그러면 잠깐 주소를 뺀 사람은 주소를 뺐다고 본다, 그냥 살고 있는 걸로 봐버린다. 그냥 살고 있는. 그렇죠. 해석했죠. 일시퇴거한 사람을 세대원에 뭐 한다? 포함한다. 그럼 시험 문제는 여기를 제외한다라고 돼. 포함을 제외로. 그럼 이제 어디 체크하시냐면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일시퇴거한 사람 포함, 일시퇴거한 사람 포함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셔야 돼. 포함을 제외로 바꾸니까. 언제나 반대말로 바꾸니까.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그러면 결혼했어. 그럼 결혼했으면 배우자가 있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결혼 안 했어. 결혼 안 했으면 내 옆에 배우자 있는 거 없는가요? 없죠. 자, 배우자가 없네. 그럼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비과세 안 해줘야 된가요? 해줘야 된가요? 아니, 분명히 1세대를 구성할 때 나와 배우자를 전제 조건으로 삼았네. 그럼 우리나라 비과세는 결혼한 사람만 비과세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인데 나는 왜 비과세 안 해주냐고. 너는 결혼 안 해서. 네가 비과세 받으면 결혼해라. 나 끝까지 안 한다고. 나 결혼 안 한다고. 그럼 정부는 결혼 안 하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가, 안 줘야 된가? 줘야 돼요. 왜? 헌법에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됐죠? 그럼 배우자가 없이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셔야 돼. 근데 지금 배우자가 없지만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을 때는 결혼한 적은 있는 거 없는가? 있었죠. 그럼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결혼을 안 했더라도 우리 국민들, 우리 태어나서 독립을 하려면 나이가 몇 세 정도 넘으면 가족에서 독립을 해야 된가? 자, 20세인가요? 30세인가요? 그러면 30까지는 집에서 데리고 살아야 되네요. 결혼 안 해도 30까지는 집에서 데리고 살고 30 딱 넘으면 분가를 시키셔야 돼. 그래, 우리 대한민국은 자녀를 30 되면 분가를 시켜야 돼. 30 돼도 넘어도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 안 돼. 독립세대 인정 안 돼요. 자, 그러면 거주자의 나이가 몇 세 이상이면? 자, 30세. 나이가 30세 이상이면은 결혼해야만 별도 세대 인정한다? 안 해도 인정해준다. 안 해도 인정해준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30 넘은 자녀를 지금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어.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내가 세대를 구성하고 내 자녀가 따로 세대를 구성했으면 각각의 세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자, 이런 거예요. 이게 제 공간이에요. 자, 제 공간이에요. 그럼 이제 갑세대예요. 이 속에 자녀가 30세 이상인 자녀가 또 세대를 구성하면, 같은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면 이 자녀는 별도 세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정부는 어떻게든지 세금을 안 물리 생각한다, 물리 생각한다? 자,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저런 편법은 인정이 안 돼요. 같은 테두리 안에서 같이 있으란 이야기인가? 밖으로 내보내란 이야기인가? 내보내라. 우리 테두리 밖으로 나가야 인정해주지, 안에 있을 때는 별도 세대 인정해도 절대 안 해줘요. 자, 이게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봐. 이 학원 강의실이 우리 집인데 여기에 자녀가 한 칸을 별도 세대 구성해서 앉아있다고 해도 인정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 큰 테두리를 인정하니까. 자, 이 속에 들어있는 자녀는 그대로 부모하고 동일 세대로 봐버린 거예요. 따로 세대를 구성했더라도 이런 변칙은 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정부가 비과세를 해주려고 법을 만드는가요? 편법을 쓰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건가요?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편법을 쓰는 걸 막으려고 법이 나오는 거지 그냥 무조건 세금 물리려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나이가 30 넘은 사람은 단독 세대 구성하면 각각의 세대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30 넘었으면 인정해줘요. 그럼 반대로 30이 안 넘었어. 30이 넘지 않는 자녀가 따로 분가해서 살고 있으면 각각 세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결혼을 해야 돼. 30이 넘지 않았을 때는 결혼을 해야만 인정을 해주고 결혼 안 하면 인정 안 해줘. 그런데 부모님이 변칙적으로 부모가 내가 집을 사.
그리고 자녀 명의로 집을 사가지고 30도 안 된 자녀를 따로 분가를 시켜. 그럼 분가시켰더라도 분가한 걸로 본다? 같이 데리고 있는 걸로 본다. 같이 데리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아니 내 자녀가 직장을 다닌다고, 내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가 자기가 번 소득으로 이 집을, 그 집을 자기가 알아서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나는 손댄 거 아니다. 부모가 도와준 거 아니다. 자녀가 오로지 자기 돈으로 자기가 집을 사가지고 독자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왜? 생계 능력이 독립생활이 되니까.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결혼 안 했더라도.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나이가 30세가 안 넘었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 소득은 정부에서 매년 발표한 기준이 되는 소득이 있어요. 이걸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그런데 이런 말 읽을 필요 없어. 자, 이거 필요 없어. 자, 소득이, 그 자녀가 소득이 그 정부에서 정한 소득의 얼마 이상만 되면 돼. 안 죽을 정도만 되면 돼. 안 죽을 정도만. 그러면 사형 당하지 않을 정도만 되면 돼. 그러면 사형보다 높으면 돼. 그러면 사형 이상. 그럼 이제 안 죽기만 하면 되니까 40% 이상이다. 사형 이상이다. 이러면 돼요. 그렇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벌면 돼요. 그럼 굶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죽어버린 거죠. 그럼 죽기만 안 하면 되니까 몇 프로 이상이다? 40%.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럼 소득이 아니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요 이 소득으로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이 소득은 내가 죽지 않을 소득이에요. 그러면 그거 돼요. 그럼 몇 프로 이상이면 된다? 4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정부가 정해준 소득의 40%만 넘어가면 독립세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끝났어. 이렇게 긴 지문을 다 읽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자, 이제 1세대 해결했어. 1세대를 해결했는데, 1세대,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봐요. 여기서 1세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을 말해요. 자, 여기서 가족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족이라겠는가요? 실제 살고 있는 가족이라겠는가?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세대 구분은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에 따릅니다. 틀렸네요.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가족 중에 배우자는 따로 살고 있으면 각각의 세대로 본다, 동일 세대로 본다? 동일 세대. 허위로 이혼도장 찍어놓고 살고 있으면 각각의 세대로 본다, 동일 세대로 본다? 동일 세대. 해결했죠? 그러면 내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버리면 동일 세대로 본다, 각각의 세대로 본다? 동일 세대. 해결 끝났죠? 자, 여기까지 다 됐어.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이가 몇 세가 넘으면 독립세대 인정을 해줘라? 30세 이상. 자, 그러면 만약에 30이 넘지 않는 자녀라면 정부에서 정한 기준소득의 몇 프로가 넘으면 인정해줘라? 40%. 자, 시험 볼 때는 이걸 30% 또는 50%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기준 중위소득의 40%만 넘어서면은 단독세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세대 구분까지 끝났어. 자, 그럼 세대까지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가족들을 통틀어서 주택을 몇 개만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주겠다는 얘기인가? 한 개. 자, 이제 한 개는 잠시 쉬었다가, 왜냐하면 세대 구분까지 아니라고 머리 아프시니까 이제 집 한 개는 잠시만 쉬었다가 바로 진행할 거예요. 이제 조금 쉬었다 가죠.